다음 12번 보겠습니다. 통신망의 신뢰도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 4가지만 쓰시오. 이 문제도 지난 1회 시험하고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앞에 내용이 살짝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네트워크 시스템. 자,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통신망이나 망이나 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 4가지를 원하면 이 중에 4개를 쓰시면 됩니다. 네, 어떤 통신센터의 어떤 기능을 분산한다거나, 왜냐하면 한 곳에 몰리게 되면 시스템이 다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능 분산하고 또 트래픽 분산시키고 전송로를 여러 경로로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백본 같은 경우는 그 링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거. 자, 대표적인 게 우리 IEEE 802.17 규격의 RPR, 그리고 ERPS라는 링을 백업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링, 그리고 링도 2중 링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3중 링을 쓰거나 이원화 혹은 이중화, 중복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회 전송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또 회선 분산, 이런 분산을, 회선을 분산할 거냐 아니면 기능을 분산시킬 거냐, 이런 것들, 또 이런 어떤 디도스 공격이나 어떤 이런 폭주, 이걸 감시해야 되겠죠. 모니터링하고, 또 감지가 되면 또 통제하고, 또 어떤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빨리 복구 가능하도록 예비 기기, 그리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비밀 보호, 신뢰성 제고, 혹은 접근 통제, 보안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도 어지간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뢰도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에 무슨 신뢰성, 아니 신뢰도를 위해서 신뢰성을 고려한다는 게 약간 많이 좀 이상합니다. 요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메일로 물어보고 문자가 옵니다. 이 답으로 신뢰성을 썼는데 맞을까요? 저는 답변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 여기에 정확성, 이걸 쓰면 이게 답이 될까요? 약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스윙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연습을 많이 한다. 이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성을 고려한다.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번 3점 전이 광학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다음의 보기를 활용하여 회로도를 그리시오. 이게 의외로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답을 주셨을 때 이거 어려웠다, 어려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접지전극이 있고 보조전극, 이 보조전극이 2개입니다. 그죠? 전압, 전류, 전극이 있는데 그 위치도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는 어디다 놔야 되느냐, 이 보조전극이 전압, 전류가 뭐냐에 따라 전류계 전압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이게 100% 정답입니다. 자, 접지 전극은요, 이미 설치, 시공이 완료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저항을 측정하려면 R은 일반적으로 R분의 V죠. 전류, 전압. 전류가 흐르려면 전류원이 있어야 돼요. 전류원이. 그럼 전류가 흐르면 저항을 통해서 전압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읽고, 이게 얼마냐, 또 얼마가 흘렀느냐, 그러면 R이 계산되는 이게 접지 저항 측정 방법입니다. P와 C는 보조전극이에요. 보조. 전위 보조전극 혹은 전압 보조전극, 얘는 전류 보조전극입니다. 요거 E와 C 사이 거리의 61.8%로 한다라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게 P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압의 변화가 일정한 구간에서의 전압을 딱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좀 제한적이다 라고 하면 그냥 61.8%에 놓고 재는 겁니다.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요걸 안 쓰면 틀립니까? 요걸 안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pH 보조정보의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또 전압계와 전류계가 들어가 있느냐. 그럼 이 전류원을 안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안 그린다고 해서 틀리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전류원이 써 있었으면 모를까? 전류원은 다른 말로 전류 공급원, 다른 말로 전원이요, 전원. 전원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좀 그리면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인강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똑같은 그림 놓고 이 재는 방법, 측정 방법까지도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자, 이거는 24년 1회 때 제가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똑같죠? 2가 여기 있고, 자, PC.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잘 보세요. 2는 이미 파묻혀 있고, 얼마? 75cm 이상의 동결신도 이하로 파묻어 놓은 겁니다. 이게 2 정도이고, 또 P하고 C는 상대적으로 크게 작아요. 왜? 보조 정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2와 C를 놓고 P를 중간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의 변화가 적은 곳, 혹은 61.8% 되는 곳에서 전압을 재고 전류를 재서 뽑아낸 값이 이 접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책에서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E와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P가 어디 있는 거죠? 61.8%면 최소한 E와 C의 중간보다는 조금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되면 얼추 맞지 않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책들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P가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값은 61.8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이죠. 아무튼 저희가 정확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4번. 이게 아마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아까 그 유닉스, 리눅스에서 파이어월 D하고 이 문제하고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원의 주요 업무 범위는 우리 공사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설계 단기 시에. 자, 그래서 답을 쓰면 설계 변경에 관한 사안의 검토 확인. 이거는 공사법 시행령 근거로 해서 한 줄 정도. 기존의 업무 범위 10개 중에 하나를 뽑아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수행 기준이라고 해서 감리 지침서입니다. 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요것도 감리원이 진행합니다. 설계, 설계 변경, 다 설계 관련된 거니까 이 두 개는 일단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계도요, 설계 자체를 감리할 수 있는 걸 설계 감리라고 합니다.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고 하는 이 산자부 고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뽑아오면 우선 설계 도서가 관련 법령이나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 이것도 설계 단계에서의 감리원의 업무고, 또 목적물을 공법을 어떻게 할 거냐, 공법을 선정하거나 혹은 사용 재료를 선정하거나 공사 비용을 우리가 설계함에 있어서 이런 적정성도 검토를 하고, 또 설계 도면의 적정성. 이것도 이제 설계 산출물 중에 하나죠. 설계를 쭉 하다 보면 설계 도면 안에는 평면도, 배면도, 측면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적합하냐. 또 설계 경제성 검토, 우리 VE라고 하죠.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 공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VE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하고, 또 감리원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또 설계안, 공사 시방서 등 작성의 적정성 검토. 자, 여기 시방서를 보시면은 용어가 우리 정보통신공사법 그리고 전기관련법에서는요, 시방서가 다 이렇게 설계 설명서로 다 변경이 됐어요. 전기하고 통신은.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는 어떠냐? 시방서와 설계설명서는 또 별개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고, 또 일반 건축이나 토목이나 여기서는 여전히 시방서를 씁니다. 그리고 조달청, 여기서도 이걸 쓰지 않고 시방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우리 통신만 한다고 하면 시방서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법적 용어가. 하지만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여전히 시방서, 뭐 공사 시방서, 아니면 뭐 특별 시방서, 자재 시방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의 이 감리원 주요 업무 범위는 설계 변경에 관한 내용, 또 설계 변경을 위한 계약 금액의 조정, 또 이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9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항목당 한 3점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점수 비율이 높았는데, 일반적인 그 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쓰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설계 단계가 아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공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 10가지입니다. 자, 공사 계획, 공정표의 검토, 이건 언제 할까요? 자, 얘는 공사에 관한 거예요.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목적물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 우리 설계 3단계 했죠? 뭐였죠?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죠?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설계가 끝나자마자 공사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설계 끝나고, 1년 후에,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하는 공사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끝난 그 산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감리가 뭘 하느냐? 공사 착수 단계에서의 감리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사 계획, 공정표, 검토합니다. 또 공사업자가 만든 시공상세 도면, 그러니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업자들, 이 사람들은 설계 도면을 받고 이걸 참고를 해서 이런 시공상세도, 뭐 공사계획서, 공정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감리원이 검토를 해요. 자, 그리고 설계 도서, 이거는 설계 산출물이죠. 또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하고 적합한지, 또 시공 가능한지, 이걸 사전 검토합니다. 언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착공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아, 이제 공사가 시작됐구나 라는 겁니다. 또 공사 진척, 공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지 조사 검사, 다른 말로 공정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자재의 규격, 적합성. 자, 공사를 하는데 자재들이 이게 어떤 KS 혹은 인증 이걸 받은 건지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 확인도 감리원이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암초를 만났어요. 현장 여건하고 이 실제 설계 도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 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설계 변경이 공사가 시행되는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그 사이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시공, 공사 중에 일어나는 감리원의 업무인데, 이거는 설계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은 설계 단계에서도 가능한 감리원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또 준공이 다가오면 준공 도서에 대한 검토, 또 준공 확인도 감리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단계별로 나누면 착공 단계, 또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행, 시공 단계, 그리고 어떤 기성, 준공 단계, 또 인수, 인계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이 설계 변경 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법에서는 말 그대로 공사에 관한 시공감입니다. 시공감.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감리의 한 99.9%는 다 시공감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시험 본 문제에서는 설계감리가 나온 겁니다. 이 정보통신은 설계감리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이 토목이나 혹은 뭐 건설 이쪽은요, 금액이 얼마 이상 설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설계도 설계 감리가 들어갑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도 그 설계 감리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이거는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연구 수행 기준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발견을 한 거고, 얘는 아까 공사법 시행령에 나온 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공사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공사가 착수될 때, 예, 그리고 공사 시행 단계. 자, 착수를 하면 뭘 해요? 설계 도서 등의 검토, 이때 하는 겁니다. 시행 단계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품질, 또 자재,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합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그죠? 부진 공정 만회 대책, 공사 진도 관리, 공정 관리 등등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이나 계약 금액의 조정, 이런 것도 감리원의 업무가 되고, 그리고 기성이나 준공검사, 이때 범위, 또 마지막에 인계, 인수, 요거 관련된 업무 범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조금 생각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부분 점수는 일부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15번 MIB에 대해 쓰시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응용이라고 해놨는데, 저희 뭐 강의도 있고 또 책에도 있습니다. 망 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3가지. 매니저, 에이전트, MIB라고 해서, 예, 객체, 그러니까 장비죠, 장비. 예, 장비의 어떤 관리 정보 혹은 속성, 예, 객체 정보, 다양한 말이 다 들어가면 됩니다. XNMP를 구성하는 객체의 관리 정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예, 관리 정보입니다. 뭐 맥 주소나 IP 주소나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에 주고받는 관리 정보, OID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합체를 우리가 MIB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정연파를 측정하였더니, 자, 오실로스코프라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를 측정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이제 진폭이죠, 진폭. 예.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Y축에,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가 주기성을 가지면 얘는 주파수라는 것을 알겠죠? 주기, 주파수, 그리고 신호의 크기, 어떤 진폭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어떤 눈금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 한 칸을 우리가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디비전. 그래서 요 수직 진폭, 요걸 볼트 퍼 디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시간이죠. 타임 디비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뭐 걸쳐있다, 신호가. 그러면 이 신호에 대한 주파수와 또 진폭을 알 수 있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VPP가 4mV입니다. VPP라는 거는 중앙 0점 지점에서 위와 아래 합친 거죠. 피크 투 피크입니다. 그게 4mV이고, 가로 2칸, 얘는 시간 영역이죠. 시간 영역 2칸 동안 한 주기가 나타난다. 이때 피크 전압과 주파수를 구하시오. 단 오실로스코프의 볼트 디비전은 1mV고 타임 디비전은 1마이크로세컨이다. 보시면은 피크 전압이라는 거는 피크 투 피크를 반으로 쪼갠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V 피크 투 피크입니다. 물어보는 거는 피크 전압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게 4mV면 얘는 2mV가 되겠죠. 네. 자, 이런 거는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건 이래서 2mV가 되고, 이 주파수는 요 하나가 지금 얼마예요? 타임 디비전이 1마이크로세컨. 근데 여기 한 주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주기는 T는 2마이크로세컨입니다. 왜? 하나, 두 개 걸쳐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는 T분의 1이니까 2마이크로세컨의 1.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6승 80가 되죠.
다시 쓰면 얘는 0.5고 메가 헤르츠니까 다르게 쓰면 500kHz가 됩니다. 0.5MHz, 500kHz 혹은 0.5 곱하기 10의 6승Hz 다 정답입니다. 자,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트 에러율이 비트 에러 레이트입니다. 5 곱하기 10-5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전송 회선에 2400bps 와 정말 너무 빨라서 기절할 정도의 초고속 모뎀입니다. 아마도 1980년대 말에 개발된 고속 모뎀인 것 같습니다. 2400bps 초당 2400비트나 보내는 거예요. 이걸 10분 동안 보내는데 이때 이 정도 에러율을 받는 그런 채널에서 블록 에러율 BLER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단 한 블록의 크기가 511비트로 구성이 된다.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단위를 보실까요? 얘가 지금 퍼센트로 물어보나요? 퍼센트로 값을 줬나요? 아니죠. 일반적인 값을 준 거예요. 전체 보낸 비트에 몇 비트 정도가 깨지면 BR이 이 정도다 라는 거고요. 이걸 BLER을 구하는 건데 그럼 BLER도 값이 뭐 0. 뭐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퍼센트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문제 안에 지금 답안을 뭘로 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에러 레이트잖아요. 얘는 비트고 얘는 블락인데 이렇게 어떤 숫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답안도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좀 매치가 되겠죠. 그런데 0.3% 이거는 제가 약간 답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채점자분이 마음이 넓다고 하면 퍼센트로 맞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미 퍼센트가 아닌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포맷으로 답안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초당 2400비트를 보내니까 2400에다가 10분이면은 10분 동안 60초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아마 144만 비트가 될 거고 그런데 이 144만 비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그러면 한 블락이 이제 511비트로 자르는 거예요. 이 하나가 511 이렇게 자르면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세 번째 블락 쭉 차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 값을 511로 나누면 아마 2818.5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2818이 될 것이고 나머지 나오는 거는 2819번 블락이 되겠죠. 비트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비트가 쌓이는데 여기까지는 꽉 차고 이 블락은 한 이 정도만 차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블락은 2819가 되는 겁니다. 전체 블락이 2819블락이 전송이 되는데 이 중에서 몇 블락이 에러가 났느냐? 그럼 이제 요거에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하면 한 72 정도가 됩니다. 여기 나온 요 값이 BLER이 되겠죠. 이 표시되는 형식이 이게 얼마냐에 따라 요거하고 유사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총 전송 비트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총 에러 비트가 요 값에다가 5 곱하기 10의 5승을 곱했더니 72비트가 에러가 나고 총 블록은 한 블록이 511비트고 이걸 144만으로 나누고 요 표시는 뭐냐면요 올림입니다. 올림 2818점 뭐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2819가 되는 거고 최대 블록 에러율은 총 블록 수에다가 최대 에러 블록 수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고
0.0255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 0.026, 0.026이 되니까 요걸 하나, 둘, 셋 하니까 26 곱하기 10가 나요. 3성. 요거하고 약간 포맷이 유사하죠. 아니면 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해도 되고, 아니면 0.026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느냐, 그러면 이제 0.03도 저는 뭐 답으로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 요 계산된 것도 올림을 하지 않고 2818을 해도 저는 뭐 정답으로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거를 뭐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2.6% 요거는 저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말씀드렸고요. 저희 BMP랩은 정보통신 기사, 통신설비 기능장, 그리고 기술 지도사, 정보통신 기술사 이런 다양한 정보통신 전문 교육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저희 BMP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24년 2회 정보통신기사 필탑형 실기 문제풀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